국내 주요 방산 기업 등 300여 개 민간 기업이 참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누리호 발사의 의미부터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 등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가 4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글로벌 플랫폼과 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갈등 문제와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의 불공정한 수익 배분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된 누리호가 내일 우주로 나서게 되는데요. 이 누리호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누리호 발사에 좀 가슴이 설레는데요. 1969년인가요? 목이 메시네요. 네. 감동적인 순간이라서. 몸이 아파서 그렇고요. 예. 어쨌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1969년에 아폴로 그 당시에 달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참 이제 과학 기술이 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못지않은 그런 설레임과 기대를 갖습니다. 특히 누리호가 이제 내일 발사에 성공할지 또는 연기될지 또는 실패할지 아직은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순우리 기술로 이렇게 시도했다는 그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산업에 아주 완전히 한 단계 차원을 달리하는 큰 성취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주선을 만들 수 있으면 못 만들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런 각도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엔진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성공을 하면 그만큼 우리의 우주산업 발전이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배경에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산업의 저변이 있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어느 기업들이 참여를 좀 많이 했습니까? 민간 중에서는? 예, 제가 그 기업들 리스트를 쭉 얘기를 하면 오늘 방송을 다 못할 것 같아요. 300개가 훨씬 넘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첨단 기업들, 전자기업 또는 뭐 에너지 관련 기업 총망라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리스트에 300개를 뽑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한 회사를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핵심은 역시 한국항공우주라고 하는 카이라는 KAI. 이건 지금 공기업입니다. 원래는 삼성, 그다음에 대우, 현대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1994년경부터 민간 차원에서 우주 항공 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항공 산업을 시작하자마자 199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당시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해체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회사를 통합을 해서 수출입은행이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카이라는 한국항공우주를 발족을 했는데 이 회사가 조립이라든지 전체 조합 이런 것을 다 했고요. 또 하나 중조한 회사는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누리호 전에 나로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었죠. 우리가 1호가 나로호거든 사실은요. 네. 우리가 우주로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로호는 그 추진체, 1단 추진체 엔진이 우리 게 아니라 러시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산화로 대체한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공로를 정말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은 삼성정밀이었습니다. 회사가 삼성정밀에서 삼성테크윈으로 회사를 쭉 발전해왔는데 2014년에 한화와 삼성의 빅딜로 인해서 이 삼성테크윈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들어왔죠. 자, 그다음에 한국화이바라는 회사. 이것은 탄소, 섬유 같은 회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지금 엔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무게가 덜 나가는
그런 신소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엔진도 적게 들고 또 실제로 하늘로 날을 수도 있고 여기에 한국 화이바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300개의 기업들이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총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러한 대단한 업적, 적어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사나 과학경제사에서는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그런 업적을 일단 그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이 앞서서 이거 성공하면 앞으로 못 만들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워낙에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보니까 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쭉 노력해 오다 보면 다른 유관 산업들의 기술 발전도 덩달아서 일어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우주로 가야 됩니다. 우주로 가는 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에서 우주로 가지 못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자체 발사체로 우주로 가는 나라는 한국 이전에 6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등이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이 EU 연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인도 이렇게 6개 나라만이 지금 자체 기술로서 우주를 가고 있는데 한국이 가게 되면 7번째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 지도가 나오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우주에서 레이더로 쏘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무선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 그 테슬라라는 회사하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경쟁적으로 민간 회사가 스페이스 X,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 우주선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왜 쏘아 올리느냐? 우주 여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행은 덤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의 전 우주의 망을 세워놓으면 무선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무선 통신이 가능하면 테슬라는 그 무선 통신을 가격해서 자기들 자율차를 운행하고 있고 할 수 있고 아마존은 전 세계에 있는 자기들 매장에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해서 로켓 배송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아폴로 우주선 예. 1990년 그때 우리 지금 집에서 흔히 쓰고 있는 정수기요. 예, 물 정수하는 거. 예.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이게 바로 그 우주선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된 부수 기술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기술 면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그 경제의 어떤 거인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그 교두보가 된다는 데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우주로 나서게 되는데 꼭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400만 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를 확보를 했는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커진 건가요? 네, 오늘 아침 새벽에 뉴욕 증권거래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넷플릭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나게 그 가입자 수도 늘고 매출 수익이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왔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디즈니의 시대가 온다라는 게 뉴욕 증시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넷플릭스의 이 3분기 실적이 대박을 냈습니다. 네. 자, 신규 가입자가 거의 500만 명 가까운 엄청난 숫자가 신규 가입이 됐어요. 넷플릭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가입자가 새로 늘었습니다. 이익도 늘었습니다. 4분기에는 훨씬 더 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한결같이 오징어 게임이 만든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오징어 게임을 보기 위해서 돈 내고 들어오는 이 신규 가입자 숫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한국이 만든 이 새로운 영화 한 편이 제주는 우리나라가 부렸습니다만은 그 돈은 중국이 왕서방이 차지한다는 그런 속담이 제주는 곰이 돈은 왕서방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그 돈과 그 경제적 효용은 넷플릭스가 대부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오징어 게임 덕분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잖아요. 이걸 이 불공정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이 망 사용료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을 보려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전자통신망에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자통신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SK, 또 LG, U+, 또 KT 이 3개 통신사가 그 돈을 한국통신 등에 돈을 내고 이제 마련해 놓은 그 이 사용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을 통해서만 사실 우리가 대장 이 오징어 게임을 예.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보는 시청자들은 그 비용을 넷플릭스에 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넷플릭스는 매출도 늘고 수익도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망을 까는 데 SK라든지 LG가 많이 기여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 때문에 그 망이 트래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돈을 더 투자하고 반도체를 더 갖다 놓고 망을 더 깔아야 됩니다. 이 비용은 넷플릭스가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때문에 돈도 벌고 또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만든 한국 산업체가 만든 망을 사용하면서도 그 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불공정이다. 그래서 한국 법원도 돈을 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넷플릭스는 이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망사용료 갈등도 이어지고 있고 이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계속 불공정하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우선 망 사용료 관련해 부분에서는요, 좀 국회에서 입법을 좀 앞당겨서 좀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망 사용 방식과 한국의 망 사용 방식 이게 좀 다르다 보니까 오는 국제적인 갈등 요인이 있거든요. 현재 넷플릭스는 자기들이 한국에 없는 외국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의 가입자들은 통신사에 돈 내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돈 낼 필요가 없다. 이러는데 이제 그 망을 설치하는 시스템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이 대장 오징어 게임 같은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상황은 우리가 전체에서 약 200억 정도의 제작료 플러스 10%의 어떤 감사료를 받고 모든 판권을 넷플릭스에 다 넘겼는데요. 우선 이것을 우리나라 영화 사업자들도 무조건 이것을 싼 가격에 사업권을 넘기는 것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영화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제 경쟁력이 부족하고 당장 현찰이 없다 보니까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좀 이 드라마의 성격이 좋고 좀 질이 앞선다고 그러면 공공기금이나 또 기업의 공동펀드를 통해서 중간 단위에서 좀 사주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의 판권을 우리가 좀 보호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이런 어떤 전 세계의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지금 해외 수주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 뭐 수익 배분 문제와 관련된 게 우리 사회에 파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국내 임금 근로자가 10명 있다고 하면 이 중에 7명 이상은 200만 원 넘게 한 달에 벌어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사상 최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근로자 통계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 근로자 수가 아무리 늘어나고 실업률이 아무리 떨어지고 고용률이 올라가더라도 그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저임금으로서 월 단위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중이 좀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현황을 보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가 주류로서 가장 많고 300만 원, 400만 원 이상도 적지 않거든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하는 오히려 마이너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이것은 그동안에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 효과도 있었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임금 구조도 많이 개선됐다. 일단은 진일보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100만 원 이하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각 곳에서도 전체 우리가 실업률이 떨어졌다. 또 임금이 올랐다라는 총량적인 지표 못지않게 그 내부 삶의 질, 고용의 질도 함께 따져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통계청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 고용이 또 회복이 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단기 일자리에 그치는 등 품질은 좀 저하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또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다 보니까 우선 근로 시간이 좀 줄어들었고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 고용하는 인원의 시간제를 과거보다도 과거에 하루에 8시간씩 일을 시키는 근로자를 찾았다면 지금은 2시간, 3시간만 하라든지 네네.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특히 숙박업체 네. 또는 음식료 업체 이런 쪽의 지금 임금이 평균 임금이 상당히 낮게 나오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숙박업체들은 코로나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직으로라도 뭐 살아남는 게 다행일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음식료 숙박업도 그 산업의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뭐 선진국의 경우에는 음식 숙박업의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산업의 좀 질을 획기적으로 좀 높이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없애는 것이 줄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살고 또 성숙된 경제체제로 갈 수 있는 주요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고맙습니다.